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슬기로운 시간으로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부에서는 백승주 미래통합당 안보특별위원회 국방소위원장과 한미연합 훈련의 연기론을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분위기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와 4부에서는 북한 부드러운 카리스마 백혜종 팀장과 이에카 예리한 카리스마 이호선 교수의 사건 와이파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이 전해주는 생생한 스포츠 이슈들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출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최근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 동거인의 생활수칙 위반에 따른 가족 내 2차 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께서는 격리기간 중에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 특히 가족을 포함한 타인과의 접촉을 삼가주시고 손길이 닿는 표면은 매일 소독하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 생활용품 구분 사용, 건강상태 확인 보고 등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자 동거인의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를 공항에 맞이하러 가실 때 악수 등 신체 접촉은 피하시고 거리 두기, 특히 노인, 임산부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은 자가격리자와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가격리자가 격리에서 해제될 때까지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모임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열 37.5도씨 이상, 기침 등 증세 발현 시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3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네. 자, 어제 안타까운 참사가 또 벌어졌어요. 경기도 용인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경기도 용인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나서 5명이 죽고 8명이 다쳤습니다. 네, 또 물류창고네요. 네, 기시감이 들죠. 예.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목숨을 잃은 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목격자들에 따르면 지하 4층 창고에서 원인 모를 폭발과 함께 불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네. 불은 4시간 반 만에 꺼지긴 했지만 고립됐던 근무자 5명이 숨졌고 8명이 다쳤습니다. 예. 그 화재 당시 창고에는 모두 69명이 일하고 있었는데요. 모두 대부분 스스로 대피를 했지만 연기 때문에 지하층을 빠져나오지 못한 이 5명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그 연기로 인해서 건물은 꼭대기 부분까지 검게 그을렸고 외부 환풍구는 솟구친 열기 때문에 덮개 부분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자, 이번에 불이 난 물류창고는 어떤 곳이던가요? 규모는 지상 5층, 지하 4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연식은 아닙니다. 재작년 12월에 준공이 된 곳인데요. 네. 불이 시작된 지하 4층은 오뚜기 물류 서비스 그리고 한 중소기업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화재 당시에는 화물차에 냉동식품을 싣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물류센터는 특성상 환기가 잘 안 되는 구조인데다가 화염에 취약한 물품이 많아서 불이 이렇게 한 번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중에서도 특히 냉동창고에서는 화재 시 유독가스를 다량 내뿜는 보온재들이 도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인명피해 위험성이 정말 큰 거죠. 예. 이번에도 역시 화재가 급속하게 확산해서 유독가스가 내부에 가득 차면서 제때 대피를 하지 못했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 인화성 강한 건축 자재로 인해서 건물 전체가 빠르게 불길에 휩싸인 것도 네. 그 부분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똑 닮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나마 지상에서는 2층부터 4층까지 공실 상태였기 때문에 네네. 그나마 그쪽에선 피해자가 나오지 않은 거고요. 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 그리고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합동 감식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 유족 동의하에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저 정치권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로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죠. 근데 그리고 어제 박주민 최고위원이 물론 얘기는 이전에 조금 나왔습니다만 네네. 그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로써 이낙연 의원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최고위원 이렇게 3파군 구도가 됐습니다. 예. 박주민 최고위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이후 전환의 시대를 맞아서 태세를 전환해야 되는데 시대를 교체하는 첫 번째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고요. 지금의 민주당이 현장에 있지 않고 국민과 교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굉장히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당대표 후보 지금 3명 중에 제일 젊기도 하죠. 네. 이제 그런데 사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금 자리가 빈 서울시장에 출마할 거란 예측이나 소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네. 깨고 당대표로 선회를 했단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물론 젊고 40대라는 점이 가장 강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정치 경력이 짧다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후보로 나온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은 굉장히 잠룡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력상으로는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박 최고위원 스스로도 그런 점을 의식한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네. 체급과 맞지 않는 자리고 불편한 시선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간 배운 게 있고 사회적 나이나 경험도 적지 않다. 단지 시간의 길이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박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출마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는 그동안 물밑에서 꾸준하게 조금씩 나오던 얘기였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고 나름대로의 좀 전략을 짜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당대표에서 낙선을 하더라도 네. 박주민 최고위원으로서는 그만큼의 그 이름값을 성장시킬 네.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당연히 양자구도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현재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 또 김부겸 전 의원의 셈법도 조금 복잡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조 후보로서는 박주민 최고위원이 이기고 이렇게 다 이겨낼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더라도 예. 박 최고위원만 봤을 때도 지난번 2년 전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투표에서 1위를 기록했고요. 예. 그때 당시에 초선에다가 뚜렷한 지역 기반도 없고 조직도 없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1위 표를 몰아서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였던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보면 이렇게 박 최고위원이 갑자기 등장을 함으로써 좀 친문의 표가 조금이라도 나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반대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자리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친문이라고 할지라도 또 이낙연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표가 오히려 그쪽으로 또 견고하게 몰릴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자, 당대표 선거만큼 주목받지는 않지만 최고위원 선거도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죠? 예, 지금 10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예. 4선 의원부터 초선에다가 원외 인사까지 등장을 하면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요. 10명이 나왔다 보니까 이제 예비 경선 통해서 컷오프 거쳐야 되고 그다음 예. 경선을 치릅니다. 컷오프까지. 네. 네, 그 최고위원 선거는 당대표 선거보다 지금 지역 당대표 후보의 관계 예. 이런 것들 변수가 커서 막판까지 예측 불가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감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네, 대구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망갈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규봉 감독은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서 전현직 선수들을 때리고 네. 폭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에게서 항공료 명목으로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받는 등 금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감독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 후에 소환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데 네. 경찰은 이 김 감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또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도 불러다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번에 운동처방사 안 씨가 구속이 됐죠. 예. 이렇게 핵심 가해자, 김 감독까지 핵심 가해자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관련해서 철인 3종 선수 가혹행위 그리고 체육 분야 인권 침해에 대한 청문회를 열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인데요. 가혹행위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최숙현 선수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계기관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추궁을 할 예정입니다. 뒤늦게 가혹행위를 인정한 같은 팀 소속 김모 선수가 있는데요. 오늘 네.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서 이 김모 선수의 증언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기승 대한체육회장 또 준하경 경주시장도 기관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김 감독, 운동처방사, 장윤정 선수 이렇게 핵심 가해자들은 출석 통지를 받기는 했는데 네. 출석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오늘 청문회에 나올 그 김모 선수는 특히 뭐 양심 선언도 할 가능성도 제기되던데.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네. 오늘 여기에 큰 관건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 소식은 미스터 트롯에 대한 이야기는 뭐 코로나19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떤 소식입니까? 맞습니다. 요즘에 정말 인기를 끌고 있는 미스터 트롯 원래는 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네. 송파구청이 미스터 트롯 콘서트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하. 원래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열기로 했는데 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번지면서 송파구청이 공연 집합 금지 처분을 5,000석 이상 공공시설에 내리게 된 겁니다. 원래 같으면 오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금토 일요일마다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예. 이미 근데 이게 지난 4월에 계획된 게 3차례나 연기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스터 트롯 주최 측은 좀 더 이상 미루기 난감하다는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송파구청이 이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리허설은 좀 계속 이어가겠다. 이렇게까지 지금은 밝힌 상태인데 이 미스터 트롯 공연이 성사가 된다면 코로나19 공연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공연이 재개되는 거기 때문에 공연업계 관심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하지만 분명히 대규모 인원이 밀폐된 실내고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크고 또 최근에 송파구 확진자가 급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연을 강행하기 힘들다는 게 송파구 측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또 국민 전반의 정서도 사실 아직 이런 대규모 공연을 여는 거를 이렇게 탐탁하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또 좀 전체적인 팬덤의 연령대를 보면 예. 또 혹시나 감염이 자칫됐다가는 정말 위험한 네. 연령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조심을 해야겠죠. 네, 오늘의 꼭 기호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미연합훈련 일정 연기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는 어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했으면 좋겠다면서 국방부와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남북미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백승주 미래통합당 안보특별위원회 국방수요위원장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아니시지만 제가 현상 의원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 정시 작전 통제권 반환과 관련해서 FOC니까 이게 그러니까 완전 운영 능력, 작전 능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이걸 이행해야 하는 그 현실적인 요구가 있다고 하면서 국방부 요구와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서 전략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먼저 우리 국방부의 완전 운영 능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스스로 하기했다시피 아직 완전 운영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좀 어려운데 이 전지작전권 전환에 있어서 완전 운영 능력이라 하는 것은 이 우리 전쟁이 만약에 한반도에 일어났을 때 국군하고 우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또 증원 미국에서 새로 오는 미군 이 세 개의 구성 요소를 갖고 전쟁을 치르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기본 운영 능력, 완전 운영 능력, 또 임무를 줬을 때 수행할 수 있는 완전 임무 수행 능력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준비 과정을 평가하는데 금년도에 예정된 8월달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완전 운영 능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자체가 국방부라든지 여러 가지로 훈련도 부족하고 운영 능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 전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본 운영 능력 검증 평가하는 거고 이제 지금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완전 운영 능력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그 기본 운영 능력, 이게 IOC라고 불리던데,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건 뭐, 지난해 평가를 네. 해서 예. 어느 정도 국방부 스스로 만족한 수준을 얻었다 이런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네. 지금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약간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 네. 또 모순된 입장이 있어요. 예. 그 대통령 선거 공약이 임기 중에 전환을 하겠다는 입장이 하나 하고 네. 또 이 조건이 여러 가지로 맞았을 때 북한 비핵화 문제라든지 동북아 정세 문제 이런 조건이 맞았을 때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응을 갖추는 이런 조건들이 맞춰져서 해야 되는데 네. 이 조건은 좀 악화되고 있는데 대통령 공약은 임기 중에 해야 되니까 예. 이 조건은 안 맞고 또 하고는 싶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자, 어제 한미 국방부 장관들의 전화 회담이 있었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방위비 협상에 대한 압박으로 이게 보는 게 맞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내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죠. 예.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예. 감축하자는 이런 권력장치 내부에 트럼프 정부 내부에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네. 방위비 협상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네. 예스퍼 장관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주한미군 감축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네. 또 미국의 대표적인 어떤 전략 문서들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전략 문서라든지 여러 가지 문서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어떤 확정된 입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방위비 협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 논의 자체가 방위비 협상의 하나의 압박 카드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고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만약에 이인영 후보자가 얘기한 대로 그 9월에 예정됐던 한미연합훈련이 연기가 된다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타진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유통기간이 지난 주장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유통기간이 지난. 북한이 네, 예. 지금 계속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예. 있는 것은 네. 제재 완화입니다. 네. 그 유엔의 그 북한에 대한 제재,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줘야 뭘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네. 연합훈련을 우리가 계속 줄이고 안 하면은 북한이 해당장에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은 낡은 주장이고요. 예. 이거는 제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어린이가 젖달라고 하는데 예. 자장가 불러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게 연합훈련의 연기나 중단 이런 문제가 북한의 어떤 입장 변화, 북미 관계 변화를 끄는데 네. 큰 어떤 전기를 마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이미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쑥 갑자기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런 카드를 냈지만은 네. 전혀 진전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낡은 주장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주장이다. 환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한미연합훈련 연기 중단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만약 이걸 카드로 해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촉구하는 방안 이걸 추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스퍼 장관이 네. 어저께 우리 국방부 정경두 국방부 예스퍼 미 국방장관이 정경두 국방장관과 전화로 대화를 하고 나서 예. 이 부분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예. 지금 8월 말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9월로 연기하든가 네. 또 축소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것이 하나의 북한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는데 본질적인 어떤 비핵화 의지를 만들어내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큰 역할을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또 네. 북한이 지금 북미 회담에 약간 소극적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나 중단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트럼프 정권의 어떤 불확실성, 예. 대선 결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연합훈련 중단하고 또 축소하면은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 나올 거 아니냐. 네. 물론 다른 카드가 없으니까 그런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예. 의미 있는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데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할 것 같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연합훈련 연기나 중단이 그렇게 우리가 정부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과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북한도 그런데 23일에 예정, 그러니까 내일이죠, 벌써. 군사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어떤 길이로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북한의 어떤 지난 18일이죠. 예. 이 동영상이 아닌 뭐 사진으로 나왔습니다만 김정은이 직접 주재한 당중앙 군사위원 학대회의에서 논의됐던 내용 중에 지난 6월달에 김여정이 주도적으로 내셨던 행동 계획들, 군사 계획들을 보류하는 것을 예비해서 했던 것을 그대로 갔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특별하게 그 북한이 그 군사 계획, 국사 행동 계획을 보류했다. 이것은 뭐 연장선상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김여정이 주도한 대남 군사 도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류시킨 가운데 우리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을 간보고 있는 따져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정보기관인데 이런 말 썼습니다. 내통하는 사람을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면서 대통령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임명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주호영 그 통합당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대표성으로 보면은 103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2천만 명의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 개인의 의견보다는 그렇게 봐야 되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사는 메시지인데요. 정부의 조직 원리, 국정 설치가 하는 법령 이런 따라져 봤을 때 국정원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보안 및 범죄에 대한 수사가 주 임무거든요. 쉽게 말해서 간첩을 잡는 기관 아닙니까? 이런 기관에 지금 내정된 박지원 전 의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부적절하다 생각하는 분도 막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경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음 질문입니다. 북한에선 한미 워킹 그룹 있지 않습니까? 한미 워킹 그룹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이인영, 임종석 후보의 횡보를 주목하겠다면서도 북미 정상회담은 연내 없을 것이다 하면서 대화의 문을 좀 좁히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 카드는 어떻게 좀 찾아야 됩니까? 저는 이 한미 워킹 그룹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미국과 만든 거거든요. 우리 정부가 만들어놓고 우리 정부가 이 기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좀 납득이 잘 안 가요. 윤석열 검찰총장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가 임명해놓고 또 못마땅해 하는 부분하고 연결되는데 아무튼 지금 뭐 남북 대화를 좀 또 북미 대화를 열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왜 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 대해서 오히려 좀 원칙이 강하게 북한이 이제는 임기도 우리 대통령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정부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비핵화 의지를 좀 더 분명히 하고 비핵화 일정을 좀 밝혀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협상 전략이라 이렇게 봅니다. 제가 파웰 전 미 국무장관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협상을 할 때 너무 테이블 위에 좀 원칙 있는 입장, 파웰 장관 입장을 그래서 표현을 빌리면 총을 내려놓으면 협상이 안 된다는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총을 협상을 할 때 항상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같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북한에 대해서 한미 워킹 그룹을 자꾸 문제가 있어서 남북 관계 또 미북 관계의 어떤 진전에 장애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한미 워킹 그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오히려 협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북한의 요구, 북한의 그 눈치를 봐서는 우리가 원하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협상 결과도 얻을 수 없어요. 좀 더 당당한 모습, 이런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 요구 조건을 제시해라. 북한에 대해서 남북 여러 각도 회담에서 핵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요구를 해야 되죠. 이미 이것은 1990년대 초에도 그렇게 해서 남북한 핵통제위원회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례를 들고 북한에 대해서 당당하게 비핵화를 요구해야
협상이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인영 후보는 뭐 이산가족 상봉, 대북 식량 지원, 보건 협력 등 이런 분야에서 이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풀 방법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반응 어떻게 나올 거로 예상하십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이게 앞에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2015년 8월 4일에 목함 지뢰 사건이 났을 때 오랜 협상 끝에 이 부분에 남북이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2015년 8월 24일경에 합의한 적이 있는데 북한이 안 들었어요. 우리 인도주의 기원을 반대하는 국민이 없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우리 정부 제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안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 합의해놓고 북한이 잘 안 지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대북 식량 지원, 인도주의적 교류 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뭐 진지하게 성의 있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정부의 의지나 역대 정부 의지가 없어서 안 된 게 아니거든요. 북한의 입장 변화가 필요한데 북한은 여전히 우리 정부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인도주의 기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끝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우리 입장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되고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나 이 문제도 우리 정부 입장보다 북한 태도가 중요한데 저는 교차 승인 완성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전향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대표 설치도 남북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북한과의 어떤 사전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어떤 협의 이런 부분이 필요한 주장이 아닐까. 우리 일방적으로 했을 때 오히려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은 가끔 남북 대화의 채널이 복원되면은 의논하고 논의하고 협의해서 발표하는 것이 성사되는 지름길이 아닐까.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슈 제기 또 정치적인 어떤 자꾸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실질적인 진전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표부 설치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지만 이거를 정치적 이슈로 활용하는 이런 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협의가 전제되는 게 좋다는 생각이죠. 협의가 전제되는 게 북한과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승주 미래통합당 안보특별위원회 국방소위원장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829 전당대회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당초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 대결이 확실시됐던 당대표 선거는 박주민 의원이 막판 추사표를 던지면서 3파전이 됐고요. 최고위원 후보군에는 10명이 몰리면서 예비 경선이 결정됐죠.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재정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이렇게 출마하셨습니까? 네, 지금 지방 보궐선거 그리고 또 대선 앞두고 모두들 안전과 관리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역동성이 필요한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입법이라고 하고 가치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손쉬운 말들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고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고 하루하루의 에너지가 필요한 일들인데 이런 방식의 관리와 안정이라는 화두 안에서는 정작 국민이 요구하셨던 개혁적 어떤 과제들은 하나도 달성하지 못한 채 선거에 매몰되는 그런 정국이 될 수도 있거든요. 더욱이 제가 유일하게 최고위원 중에는 40대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민망한 기준이긴 하지만 정치권 기준으로는 청년인데요. 사실상 이제 세대에게 정치를 할애하는 방식이 할당이라든지 당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겠다라는 이상으로 주류적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박주민 최고위원도 김영 최고위원도 청년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저는 이번에는 정말 주류의 교체, 주류의 교체라는 측면이 다른 세대를 밀어낸다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 소위 말하는 70년대 이후생 그리고 그 이후생들이 누린 청년의 박탈감을 주류에 참여하고 책임지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역할에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개혁하는데 청년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래서 40대이신
이재정 의원이 적임자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걸로. 예. 주류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40대 박주민 의원이 지금 당대표 출사표 던지셨고 그다음에 이재정 의원께서도 최고위원 출마. 네, 우리나라는 너무 때 늦긴 했죠. 네. 예, 세대 그렇죠. 등장이 참 때 늦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30대 총리도 있고 40대 대통령도 있고 그런데. 네. 맞습니다. 자, 지금 10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등록을 했고 자, 이틀 뒤에 8명을 추리는 예비 경선이 실시되죠? 네, 맞습니다. 예비 경선에 참여하는 인원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8명 선이었는데요. 네. 추가되시는 분께서 저한테 조언을 구해오시기도 했어요. 같은 동료이긴 하지만. 네. 근데 저는 적극적 참여를 권유드렸고, 예. 그분 역시도 이제 제가 권유드린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예. 저는 우리 전당대회가 활기찼으면 좋겠고요. 예. 그 활기참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아진다는 차원의 흥행이라는 재미라는 단선적 차원이 아니라 네. 내용이 풍부해지는 그런 논의와 토론의 장에 당원들도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 바로 그 예비 경선이 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네. 적극 참여를 우리 정치 선배님께 또 권유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예비 경선까지 치러야 될 정도로 많은 분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게 뭐 단순한 흥행을 떠나서 내용적으로 풍부해지는 그런 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아무래도 전당대회는 당 대표에게 집중되게 마련인데요. 네. 이낙연 의원의 독주를 많은 분들이 예상했었는데 네. 이제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박주민 의원이 네. 등장했는데. 네. 이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흔하게 표를 챈다라고 정치권에서 얘기를 할 때 예. 이낙연 의원님이 국민적 지지도 물론이고 이제 당내에서 여러 국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계셨던 게 사실인데요. 예. 저는 박주민 후보의 등장으로 자칫하면 관리냐 아니면 이제 대선 국면에 여러 가지 화두로만 흐를 당의 전당대회를 실질적으로 당의 가치를 잃어가는 한 단계에서 어떤 합의가 필요하고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라는 실질적인 논의로 그리고 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막연한 얘기들을 실질적인 화두로 이끌어낼 수 있는 좀 에너지가 되는 출사표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역시도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이번에 꾸려질 민주당 지도부의 어깨가 참 무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판이 네. 커진 이제 내년 재보궐선거도 그렇고 부산, 서울 2022년 예정된 대통령 선거도 네.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좀 아시다시피 좀 빠지고 있고요. 네.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들을 이제 여러 단계에서 분석들을 하시는데요. 예. 저는 이제 국민들이 의사를 철회하고 하는 것들을 한 사건에 한 번의 실망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사건으로 드러나는 그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보여줬던 기대와 인내의 시간들의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공교롭게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데요. 네.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제 그런 식의 요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177석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라고만 주장하지만 이미 시작되었어야 할 개혁의 성과들, 이제 원내는 물론이고 국회 내는 물론이고 국회 외적으로도 정부의 나름의 방식으로 책임지는 성과들을 보여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국민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에서 빠지는 지지율, 단순히 그 사건에만 착안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고 민주당의 지금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정치 현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차원에서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 특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특위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세우자는 얘기인데 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신 특위 구성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그 사안에 대한 입장을 차치하고서라도 예. 미래통합당이 야당으로서의 정체감을 드러내는 데만 주목을 하시다 보니까 사안별로 어떤 국회 제도, 기존의 제도를 적합하게 수단으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치한 판단과 고려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늘상 어떤 쟁점이 있는 국면에서는 국정조사를 이야기한다든가 해임 건의안 그런 것들을 국민도 식상함을 느낄 정도면 사실상 국회 내에서 그 현안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기대는
하기 어렵겠죠. 지금 어쨌든 박원순 시장님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국민의 기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권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후속 정책들을 그리고 책임지는 정책들을 내놔야 하는데 지금 제시한 관점이라든지 예. 그리고 또 톤 그리고 또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젠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고민에서 시작된 것인가에 대한 의심은 있습니다. 저는 좀 차분하게 맞습니다. 우리에게 악재인 지점들이 많았던 사건이지만 이미 그것은 미래통합당이 어떤 방식으로 거론하지 않더라도 시작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시선 정말 제1야당에게 든든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좀 숙고하셨으면 어떨까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게 특위 구성 자체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니고 네. 사실 기존 제도는 충분히 있으니 이런 걸 활용해서 정확하게 뭐 지금의 상황에 대처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게 미래통합당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정체감 말씀하셨는데 존재감 드러내는데 집중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그러니까 야당의 정체성은 싸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잘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켜보시고 또 국회가 점검해야 될 제도의 미비점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중지를 모아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의 이 사건 이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또 청원에 1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는데 이런 여가부 폐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사회의 젠더 문제가 사건화될 때마다 늘 답보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 성대결 구도로 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모든 성이 고루 행복할 수 있는 지향을 가지고 있는 화두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박탈감을 초래한다는 것은 전 정치권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순간적인 어떤 지지율이나 여론의 찰나적 향배에 따라서 주저하거나 과감하게 그리고 또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지 못한 그런 책임이 정치권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소위 이 남자의 박탈감이라고 하는 20대 남자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등이 비롯된 그 지점들은 청년 문제가 고루 들어가 있고요.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적인 한계가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이 국회 상황들이 사실은 이런 젠더 문제에 대한 본질을 그런 남녀 갈등으로 몰아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점 정치권이야말로 차분하고 냉정하게 우리의 역할들을 좀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회 내에서 아마 일하는 국회법 안에 여쭤보시질 않는데 제가 휘발성이 높은 화제를 제가 먼저 언급을 하는데요. 여성가족 여가위 여가위 폐지와 관련된 법안이 들어있다. 등등의 이제 이런 논의도 사실은 부대에서 좀 활발하게 여론 안에 이제 논란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기존의 여가위는 일반적인 상임위하고 다르게 복수 상임이라서 사실상 다른 상임위를 주로 하고 주로 하고 있던 상임입니다. 그거를 주된 상임위로 올리는 과정에서 한정된 300명의 인적 자원을 이제 고루 배치해서 기존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서 조율하다 보니까 복합 상임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정이라고 하면은 경찰청과 행안부가 같이 있기도 하고 예전에 과방위 지금 현재도 있죠. 문화체육위도 사실은 교문위라고 해가지고 교육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를 소관으로 하는 거 같이 있었는데 그런 방식의 기능적 재배치 과정에서 여가위를 다른 상임위 역할과 함께 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된 거고요. 그것은 오히려 여가위로 복수 상임위로 있던 것을 주된 상임위로 옮기는 과정, 더 진지한 고민을 무게감 있게 하겠다라는 일상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인데 조금 오해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게 저는 좀 한결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물론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영 대표가 이런 말했죠.
민주당에서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런 얘기 왜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예. 실제로 나올까요, 그리고요? 찬성표가? 바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수단은 각 수단에 맞는 요건과 그 사안의 경중이 사실은 법을 보면 보여야 합니다. 그게 합리적인 정치 리더의 저는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쳇말로 무조건 던진다라는 것은 국민적 동의도 얻지 못할 분들은 정치적 명분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단을 활용한 데 있어서 가장 전제가 돼야 되는 건 냉철한 사안의 판단인데요. 조영 대표님의 그런 전제된 판단이 조금 아쉬운 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통위 소속이신데 이번 주에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통합당에서는 자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하다고 지적합니다.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네, 매번 청문회 할 때마다 자료 제출 부실을 얘기하는데요. 청문회의 피청문 대상자였던 분들, 이제 후보자였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며느리의 성적 증명서까지 때로는 요구되기도 했었다. 이제 과거의 사례입니다만은 등등의 얘기들도 많이 할 만큼 그 자료의 내용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신상이라든지 모욕주기 방식으로 정말 청문회의 본래 목적에 가까운 청문을 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가 아닌 광범위한 방식의 범위를 정해서 하는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이제 신상이나 사실상 개인의 사생활로 존중돼야 될 부분의 영역까지도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자료 제출이 거부됐다라고 하는 그런 공세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이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당 의원이 심지어 아들에 대해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청문회 당일날 소명이라 그래도 아닙니다. 야당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야 합니다 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여당 의원이 바라는 약간의 이제 그 전술적인 그런 고민들도 하지 않고 국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하고 응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 의원님들도 청문회 본래적 목적에 충실한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인터뷰 초반에 한번 여쭤봤는데 당연히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셨으니까 자, 좀 짧게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왜 민주당 최고위원이 꼭 돼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주당의 역동성이 필요합니다. 역동성은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오늘 해야 될 일을 잊지 않고 미루지 않는 겁니다. 갈등을 유발하게 되더라도 또는 사회적 논란이 있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고 이끌어가고 그런 합의 가운데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정부 여당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